제 나이는 70입니다. 4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죠.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에 섰고 명절이면 전을 부쳤습니다. 손은 기름에 대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반찬이 짜다고 했고 아들은 엄마는 원래 하는 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만 진하게 하고 빠져나갔죠.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전을 다 부치고 나서 이 집을 나가기로요. 식탁 위에 손글씨 메모 한 장만 남겼습니다. 저는 다 붙였어요. 이 집 명절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죠. 추석 전날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40년 동안 명절 전날이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기섭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부엌을 채웠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어제 장을 봐서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했습니다. 감자, 호박, 고기, 명태, 부침가루, 파, 마늘. 손으로 하나씩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감자부터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감자 하나, 2개, 3개. 큰 대야에 담았어요. 물을 받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죠. 손끝이 시렸지만 계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호박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양념했죠. 칼을 놀리는 손이 빨랐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도독도독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1시간 넘게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7시쯤 됐을 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미숙이었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립스틱이 새빨갰습니다. 아이섀도도 반짝거렸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파 한 단을 집어들었어요. 손질을 시작했죠. 그런데 2분도 안 돼서 팔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 손이 좀 아파서요. 어제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나가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늘 이랬으니까요. 며느리가 놓고 간 팔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겉잎을 벗겼죠.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손녀 소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소희야. 일찍 일어났네? 네, 할머니 혼자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는 곧바로 앞치마를 찾았어요. 제 옆에 걸려있던 작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을 씻고 제 옆에 섰어요. 뭘 도와드릴지 물었죠. 저는 감자를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감자를 집어들고 싱크대에서 하나씩 씻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문질렀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자를 씻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영상을 보고 있나 봤죠. 소희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를 도우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 기섭은 8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편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화면을 봤어요. 여보, 물 좀. 제가 물을 따라다 줬습니다. 남편은 받아 마시더니 한마디 했죠. 미지근하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소희는 여전히 감자를 씻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흙을 털어내며 헹구고 있었죠. 9시쯤 아들 상훈이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죠. 부엌을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곧 차려줄게. 저는 대답하며 손을 계속 움직였어요. 소희가 씻은 감자를 받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채를 썰어 대야에 담았죠. 아침밥을 차려 상을 내왔습니다. 국밥, 반찬 6가지. 3사람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짜네. 아들도 밥을 먹으며 한마디 했어요. 엄마, 김치가 좀 시큼한데요? 며느리는 포크로 반찬을 콕콕 찍어 먹으며 말했죠. 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배가 고픈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음에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3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그릇을 치우려는데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는 듣지 않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받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접시를 문질렀죠. 기름기가 잔뜩 낀 접시였는데도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끝내고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어요. 부침가루를 물에 갰습니다. 감자를 갈고 호박을 썰고 고기를 다졌죠. 프라이팬을 달궜어요.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떠서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튀었죠. 손등에 닿았습니다. 따가웠어요. 하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오래된 화상 자국들이 있었죠. 소희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접시를 건넸어요. 다 부쳐진 전을 옮겨달라고 했죠. 소희가 조심스럽게 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을 텐데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한 개씩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2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오전 내내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저와 소희만요.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선 저와 소희만 땀을 흘리고 있었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쌓여갔어요. 접시 하나, 2개, 3개. 감자전,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소희도 제 옆에서 계속 도왔어요. 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더웠을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열기가 뜨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옆에서 함께 일했죠. 3시쯤 됐을 때 며느리가 다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건넸습니다. 고기를 썰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질이 느렸어요. 엉성했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소희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미안해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가도 돼요. 그래도 수업 빼면 안 되잖아. 다음에 보충하면 돼요. 할머니 도와드려야 해요.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는 좀 쉴게.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들었어요. 소희는 그 뒷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죠. 더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이 아이만이었어요. 오후 내내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고 국을 끓였어요. 당면을 삶아 찬물에 헹궜습니다. 손이 시렸죠. 채소를 볶고 고기를 볶았어요. 프라이팬 앞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등이 축축해졌죠. 소희도 제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도왔어요.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양념을 섞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도 여전히 제 옆에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함께했죠. 저는 거의 다 부쳐졌습니다. 마지막 한 접시만 남았어요. 프라이팬에 반죽을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때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느리긴. 소희를 보더니 한마디 더 했죠. 소희는 뭐 하냐? 공부나 해. 저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에이,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남편이 나갔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위로가 됐나 봐요. 소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모든 전이 완성됐어요.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죠.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소희가 함께 도왔어요. 그제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죠. 손바닥을 펴서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름에 댄 자국도 있었죠. 칼에 베인 상처도 보였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 할머니, 너무 힘드시죠? 제가 봤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너만 할머니 편이구나. 할머니, 저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조심조심 문질러줬어요. 따뜻했죠. 내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소희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늘 거기 있는 사람, 늘 일하는 사람, 늘 말없이 해내는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희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은 저를 봐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시집가면 어떻게 될까? 저처럼 될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누구지? 정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보, 엄마. 그런 호칭뿐이었죠.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소희에게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 하나? 변해야 하지 않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였죠. 추석 당일 새벽 5시,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젯밤 거의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죠. 오늘은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꺼냈어요. 전, 나물, 잡채, 접시에 담아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은 정해진 순서가 있었죠.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차례에 올릴 밥이었죠. 쌀을 씻어 솥에 앉혔어요. 국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팔팔 끓였죠. 간을 맞췄습니다. 조금 짜게요. 명절 음식은 원래 짠 게 맞았으니까요. 6시가 됐습니다. 소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소희야. 조금만 더 자. 아니에요.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과일을 씻기 시작했어요. 사과, 배, 대추, 밤.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았죠. 물기를 닦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전을 데우고 있었어요. 프라이팬에 올려 살짝 익혔습니다.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완성됐어요. 거실 탁자 위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함께 날랐어요. 무거운 그릇도 두 손으로 꼭 쥐고 조심히 옮겼죠. 상이 채워졌습니다. 빈틈없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명절이니까요. 아들 상훈도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 미숙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죠. 새로 산 한복이었습니다. 분홍색이 화려했어요. 어머님, 상차림 다 됐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이제 차례만 지내면 돼.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셀카를 찍기 시작했죠. 한복 입은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그릇을 상에 올렸어요. 7시 정각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절을 올렸어요. 아들도 함께 절했죠. 며느리는 옆에서 공손히 서 있었습니다. 소희도 절을 올렸어요. 저는 맨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죠. 차례가 끝났습니다. 상을 물려야 했어요. 저는 곧바로 그릇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죠. 하나씩 부엌으로 옮겼어요. 소희가 함께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수가 좀 도와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들어와 그릇 하나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접시였어요.
옮기고는 손을 털었죠. 어머님, 한복 입으니까 움직이기 힘들어서요. 그래, 괜찮아.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저와 소희는 계속 그릇을 날랐습니다.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상을 다 치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차례 음식을 덜어 상에 다시 올렸어요. 밥과 국을 새로 차렸죠. 4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모두 상 앞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먹더니 말했죠. 오늘은 간이 괜찮네. 아들도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전을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저 그랬어요. 말뿐이었죠.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빨리 치워야 했어요. 성묘를 가야 했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곧바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 쌓아놨죠. 물을 받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소희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닦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세제를 더 짜서 문질렀어요. 소희는 물기를 닦으며 찬장에 그릇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했어요.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30분쯤 지났을 때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어요. 부엌이 깨끗해졌죠. 그제야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묘 갈 준비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성묘에 가져갈 과일을 챙겼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죠. 물도 준비했어요. 소희가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9시쯤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조상님 산소는 차로 30분 거리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 집중했고 아들은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소희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가파른 길이었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남편이 앞서 걷고 아들이 따라갔죠. 며느리는 뒤에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힘들다며 자꾸 멈췄습니다. 소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올라갔죠. 산소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절을 올렸어요. 모두 함께 절했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잠시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성묘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11시쯤 도착했죠.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남은 음식들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전도 다시 데우고 나물도 접시에 담았죠. 밥을 더 지었습니다. 국도 다시 끓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저기 상 좀 차려줄래? 네. 며느리가 상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느렸어요. 하나 펴고 한참을 쉬었죠. 핸드폰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접시를 계속 날랐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갔어요.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상을 다 차렸어요. 소희가 도와줬죠.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상 앞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죠. 어제보다 더 맛있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조금만 먹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배부르다고 했죠. 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또 설거지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함께 도왔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오후 내내 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음식을 보관하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소희가 계속 옆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일했죠. 며느리는 거실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욱신거렸죠. 소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할머니 쉬세요. 제가 나머지 할게요. 소희가 일어나 마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 저를 생각해 줬습니다. 이 아이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먹기로 했어요. 남은 음식으로 상을 차렸죠. 모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서야 부엌에 와서 그릇 몇 개를 날랐어요. 하지만 금방 나가버렸죠.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했죠.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소희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를 도왔는데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죠. 오늘도 며느리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찔끔거리다 빠져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랬어요. 도와준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없었죠. 소희만 빼고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조용했죠? 형광등 불빛만 부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손을 펴서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름에 댄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였죠. 새로 생긴 것도 있었고 오래된 것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흔적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봤어요. 뻣뻣했습니다. 관절이 아팠죠. 칼을 너무 오래 쥐고 있었나 봐요. 손목도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소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핸드크림이었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소희야. 너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소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핸드크림 뚜껑을 열었어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죠. 할머니, 손 너무 아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크림을 짜서 제 손등에 발랐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해졌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조심조심 문질러줬습니다. 뗀 자국을 피해가며요. 할머니, 여기 멍도 들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죠.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저 속상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희야,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다 봤어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항상요. 알아, 소희야. 고마워. 소희가 제 다른 손도 잡았습니다. 크림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아이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제 손을 계속 문질러줬어요. 말은 없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게 며느리 노릇이니까. 며느리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원래 그런 거야. 저는 싫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거.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야, 괜찮아. 할머니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익숙해. 익숙하면 안 아파요? 익숙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익숙하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을 뿐이죠. 소희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할머니, 저 커서 절대 할머니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야지. 소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그런데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나.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소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 인생도 중요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중요하다니.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제 인생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저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소희가 휴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아이도 같이 울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코를 풀고 얼굴을 닦았어요. 소희도 눈물을 닦았죠. 할머니, 제가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소희야. 너만 있으면 할머니는 힘이 나. 소희가 웃었습니다. 눈이 부은 얼굴로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제 곁에 한참 동안 있어줬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희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을 다시 펴서 봤어요. 크림이 발라져 있어 반질거렸습니다. 소희가 발라준 거였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변해야겠다고. 소희에게 이런 할머니의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요.
문득 친구 숙자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들어갔다고 했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여자들끼리 모여 산다고 했어요.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함께 쓴다고요. 편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니까 집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가고 싶었어요.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70살에 집을 나간다는 게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가나.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나가기로요. 이번 추석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소희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몰래 모아둔 돈이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쉐어하우스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 정도는 됐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선택하는 거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죠. 내일 아침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나갈 거예요. 메모를 남기고요. 저는 다 붙였다고. 이 집 명절은 이제 그만한다고.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서는 거죠. 숙자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빈 방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전화해야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게요. 정순으로 사는 삶이요.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순으로요. 소의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이해해 줄 거예요.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무엇을 챙겨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7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추석 다음 날 새벽 저는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들을 꺼냈어요. 오늘도 밥을 해야 했죠.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도 끓였어요. 반찬도 새로 만들었죠. 전도 몇 개 더 붙였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결심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완성됐어요.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죠.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식탁이 가득 찼어요. 밥, 국, 전, 나물, 김치. 빈틈없이 채워졌죠. 저는 식탁을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수없이 차렸던 상이었죠. 이제 끝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죠. 작은 캐리어였어요. 많이 가져갈 건 없었으니까요.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도 챙겼어요. 세면도구를 챙겼죠.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제 것만요. 핸드폰 충전기도 챙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70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쓸쓸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도 준비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길게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글씨였죠. 또박또박 썼습니다. 저는 다 붙였어요. 이 집 명절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순,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썼어요. 가족에게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곧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히 바퀴를 굴렸죠.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요. 밥그릇 옆이었죠. 눈에 띌 거예요. 아침 먹으려고 앉으면 바로 볼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게 익숙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소희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깨어있나 봤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인사해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그러면 못 떠날 것 같았어요. 소희가 울면 저도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편한 운동화였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신선했어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 밖으로요. 그리고 또 한 발.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뒤돌아봤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4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회해서도 아니었죠. 그저 감정이 복받쳐서였습니다. 이제 자유롭다는 게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어요. 길이 보였죠. 어둠 속에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캐리어를 끌며 한 걸음씩요.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봤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쯤 걸렸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기다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보세요?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어요. 숙자야, 나야. 정순이. 정순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지금 집 나왔어. 뭐? 집을 나왔다고? 응. 쉐어하우스에 빈 방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가 놀란 것 같았어요. 있어. 마침 한 분이 나가셔서 빈 방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정말 나온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마중 나갈게. 버스 타고 갈게. 주소만 알려줘. 숙자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죠. 조심해서 와. 기다릴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집을 나온 거예요. 70살에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어요. 캐리어를 끌고요. 기사님이 저를 봤죠. 어디 가세요? 새로운 곳으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사님도 웃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집에서 점점 멀어졌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번호였어요. 아마 메모를 봤나 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았죠. 나중에요. 지금은 제 시간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주소를 찾아갔죠. 작은 빌라였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숙자가 나왔습니다. 반갑게 웃으며 저를 안았죠. 정순아, 정말 왔구나. 응, 왔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숙자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어요. 환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죠. 깨끗했어요. 여기가 거실이야. 우리 5명이 함께 써. 좋네. 부엌도 공용이고 내 방은 저쪽이야. 숙자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함께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죠. 여기서 지내면 돼. 마음에 들어? 응. 좋아.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것이었죠. 40년 만에요.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했죠. 창문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숙자가 옆에 앉았어요. 힘들었지? 응, 많이. 이제 괜찮아.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고마워, 숙자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니까요. 쉐어하우스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했죠.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죠.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 어머니. 그 어떤 호칭도 들리지 않았죠.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숙자였어요. 정순아, 커피 한잔 할래? 응, 좋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마주 앉았죠. 숙자가 커피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죠. 어때? 괜찮아? 응, 좋아. 다행이다. 걱정했어. 걱정할 것 없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숙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여기 사람들 소개해 줄게. 다들 좋은 분들이야. 응, 천천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모두 6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했지만 같은 마음이었죠. 저는 정순이라고 해요. 70살입니다. 어머, 저도 71살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68살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걸 했죠. 한 분은 밥을 하고, 한 분은 국을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죠. 강요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명이요. 밥을 먹었어요. 담소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정순 씨,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4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었죠.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 노릇 30년 하다가 나왔어요. 저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살다가, 아내로 살다가, 엄마로 살다가, 그러다 이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였죠.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숙자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모두 전화했더군요. 문자도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문자 보면 당장 전화해.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혼자 있고 싶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쉐어하우스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죠. 오후엔 책을 읽거나 다른 분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방에서 쉬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죠. 쉬고 싶으면 쉬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였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할머니? 응, 소희야. 할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말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서.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소희 보고 싶어. 곧 보자. 언제요? 곧. 약속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소희가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진짜 집에 안 올 거야? 응. 뭐? 집에 안 온다고? 안 가. 도대체 왜? 이제 안 갈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럼 도대체 집 놔두고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건데?
40년 동안 당신 집이었지. 내 집은 아니었어. 그게 무슨,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정순으로. 정순? 응, 내 이름. 당신은 한 번도 불러준 적 없지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따로 살고 싶어. 연락은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쉐어하우스가 완전히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편안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숙자가 옆에 왔어요. 뭐 생각해? 그냥 좋다는 생각. 그렇지? 이게 사는 거야. 응. 이제야 알았어. 사는 게 뭔지. 7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산 건 이 한 달이었어요. 나로 산 거죠. 정순으로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싶은지. 70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죠. 소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에 퍼졌죠.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편안했죠?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정순입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순이요. 70년 만에 찾은 제 이름이었죠. 손을 펴서 봤습니다. 기름에 댄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제 역사였으니까요. 40년의 흔적이었죠. 이제는 새로운 흔적을 만들 겁니다. 행복한 흔적이요. 웃음의 흔적이요. 자유의 흔적이요. 숙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오늘 뭐 할래? 글쎄, 산책이나 갈까? 좋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할 것 없었어요. 제 속도로 걸었죠. 옆에 숙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순아. 응, 이제부터. 저는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햇빛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죠. 같은 세상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순으로 살겠습니다. 나로요. 70년 동안 미뤄뒀던 제 인생을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니까요. 저는 다 붙였습니다. 40년의 며느리 노릇도 끝났어요. 이제는 제 시간입니다. 정순의 시간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보며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